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는 기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도 최근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노동자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까지 보냈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조치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봅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김일성 사망 25년을 맞아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보관된 금수산 태양궁전에 기금을 헌납할 것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2017년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5를 보면요. 올해 말까지 해외에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은 이 제재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안보리에 보고를 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보냈다고요. 네, 시점은 지난 6월 29일이었고요. 참여한 나라는 이제 방금 설명하셨죠? 미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렇게 네 나라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에게 보냈는데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현황을 지난 3월 22일까지 제출을 해야 했다. 그런데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현재까지 34개 나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좀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것을 적극적으로 중간 보고서를 좀 제출을 해라.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북한 근로자들의 송환을 계속해서 촉구하라.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네,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파견됐다고 알려지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사실 이들로서는 저임금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게 이득인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또 마냥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 수준은 어떻습니까? 일단 3월 유엔 보고서를 두 나라 모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3월 25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대북제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 이런 긴 제목으로 보고서를 보냈어요. 보고서에 그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17년 12월 3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 국적 노동자의 수가 3만 23명에서 1만 1,490명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같은 3월에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노동자 중 절반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수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북한 파견 노동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두 나라의 이행 보고서는 현재 제출이 된 거고 그 국가의 주장에 따르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북한으로서도 또 노동자들마저 해외에 파견하지 못하면 이 외화벌이의 창구가 더 좁아지는 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제재를 회피할 국리를 찾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3월쯤 보고서 제출 기간을 두고 막 적극적으로 이제 그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는 노력들이 중국도 있었고 러시아도 약간 있었는데 당시 북한 당국이 어떤 지시를 북한 노동자들에게 내렸냐면 일단 체류 기간이 지났어도 중국에서 버텨라 이런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었어요. 우선 급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비자 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노동자들이 조금 있다 또 바로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저희 데일리 NK 취재진에서도 그 사실을 여러 소식통들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유가 그거였어요. 노동 비자 대신에 기술 교류생 또는 학생 비자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 파견 근로자가 그대로 중국이나 러시아로 갔던 것이죠. 당시 이제 제재가 이제 버젓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비자, 더군다나 이제 노동 비자를 받고 다시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편법들이 있었고 지금도 꽤 많은 근로자들은 이렇게 기술 교류생 또는 학생 비자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여러 꼼수를 쓰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는 조치를 포함한 건 그만큼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외화벌이에 있어서 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북한의 수출액, 외화벌이의 이제 대부분이 수출액일 텐데 수출
수출액의 규모를 볼 때에 2017년부터는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시작되면서 수출액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2017년이 대략 한 17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그 전에 비해서 37%나 감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2016년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 당시 수출액이 28억 달러였어요. 근데 북한 노동자들이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연간 환산하면 대략 5억 달러 정도 된다는 게 일반적인 추정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28억 달러 2016년 기준으로 그 가운데 5억이면 대략 한 18%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 수출액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외 노동자 부분이겠죠. 네, 그렇겠네요. 이렇게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통해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건 사실 그만큼 또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오는데요. 현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한다는 겁니다. 북한 파견 근로자들의 증언, 특히 이제 너무나 여러 가지 인권 유린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못 견디고 탈출한 탈북인들이 꽤 많은데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된 바에 따르면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17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이런 증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러시아 북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최고 심할 경우에는 하루에 20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 주로 북한 당국에 줘야 되는 상납금이 거의 월급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90에서 100%가 상납금 및 그 노동자 관리하는 운영비로 다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지고 들어갈 돈은 그 외에 별도 노동을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 시간이 15시간에서 20시간, 대단히 긴 노동 시간을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일하는 직종들이 대체로 건설, 목공, 그다음에 뭐 용접 이런 매우 고된 육체 노동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15시간 또는 20시간 장시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임금의 사실상 착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입의 70% 정도는 당국이 챙겨가고요. 또 나머지 한 10%나 20%는 숙박료, 식비로 또 추가로 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 돈이 예를 들어 100달러다 그러면 거의 90달러를 이런 식으로 당국에 내거나 운영비로 공제되기 때문에 나머지 10%에서 20%를 본인이 갖게 되는데 이것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임금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벌목공이나 건설 근로자의 경우는 냉난방이 안 되는 열악한 숙소에서 8에서 10명씩 집단 거주한다는 거고요. 또 폐허 같은 공장 건물에서 그냥 판자만 깔고 잠을 자는 그런 환경도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뜩이나 노동 때문에 힘든데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네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당국의 감시와 처벌입니다. 그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는 임시 불법 구류장 같은 것도 있대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는 노동자들을 구류장에 강제로 가두고 구타를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만에 하나 탈출을 했다가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송환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무릎을 꺾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아킬레스건을 자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 위에 석고로 깁스를 해서 그 사람을 송환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부상이나 사고 이런 게 있었을 때 보상 아예 없고요. 치료도 거의 불가능한 이런 실정들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인권 단체들은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실태가 사실상 현대판 노예제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데요. 결국 국제사회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건 외화벌이를 막고 또 거기에 인권 유린을 멈추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국제사회가 바라는 건 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인데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는 게 정말 최적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의 한 내용으로 북한 노동자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목적은 사실
핵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제재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전체 수출액의 18%나 되는 그 외국인 파견 노동자, 더군다나 이것은 거의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핵을 개발하는 그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만약에 파견 노동자 송환을 달성할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문제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아예 북한으로 들어가게 송환을 촉구한다. 이것은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해외 노동자 송환 이 결의안이 북한 그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해결의 본질적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이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의미나 효과는 북핵 개발 저지다. 돈줄 차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북한 주민들이 해외 파견 노동을 자발적으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득뿐만이 아니라 또 외부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는 게 조금 더 지혜로울까요? 네. 일단 국제사회, 유엔이든 어떤 국제기구든 국제사회와 그리고 각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해당 국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국제기구와 해당 국가에서는 북한 당국에 국제인권규약을 지켜라.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준수하라. 아주 기본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노동시간이라든가 임금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장시간 노동 금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해당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 그리고 국가가 과도하게 임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이걸 어겼을 때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집단 합숙소, 이것이 지금 현재는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단 합숙소를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제 구금을 금지하는, 강제 구금 시설 같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신체 훼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릎을 부러뜨린다거나 아니면 아킬레스건을 자른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인권 유린 행위를 금지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당 국가와 유엔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북한 내부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는 김일성이 사망한 지 25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일단 8일 당일에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배 행사를 찍은 화면이 하루 종일 북한 당국의 TV에 중계가 됐는데요. 일단 주민들은 사실 추모 행사에 강제로 온종일 동원됐었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인 게 오전 8시부터요. 태양상 그리고 교시판 또는 현지 지도 사적비 등등의 그 우상화 전적지들이 있어요. 시설들. 거기서 대대적인 꽃 증정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각 공장과 기업소의 모든 성원들이 이제 선전실에 다 모여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추모 학습회, 그다음에 강연회, 회고 모임 이런 것들을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즉시 낮 12시에 전국에서 김일성 동상을 향해서 추모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서 바로 오후 2시부터죠. 김일성의 혁명 역사 연대기를 해설하는 도록 해설, 그다음에 어록을 강연하는 말씀 침투 모임 이런 것들에 또 전 국민이 거의 동원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중앙통신이 내보낸 조선중앙방송이 내보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거 25주년 중앙추모대회 중계방송을 또 다 시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온종일 김일성 추모 행사에 온 주민이 동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욱이 올해가 마침 김일성 사망 25주기라 이른바 꺾어지는 해인 정주년에 해당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주민들에 대한 단속도 더 강화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땠습니까? 네, 그 일종의 동원식 추모 준비, 동원 행사 추모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몇 달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일예로 데일리 NK에 북한에 있는 주민이 전해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해산시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상하수도 관리소에 아마 아시는 분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상하수도 관리해서 이 행사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 관리소 당위원장이 지난달 30일 8시에 이제 전체 직원 모집을 했다고 그래요. 소집을 해가지고 남자들은 김일성, 김정일 동지 혁명역사연구실 경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요. 만약 몸이 아프다면 대신 아내라도 내보내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 전역에서 당일 행사 준비를 위해서 각 기업소, 인민반 등등에서 사전 준비, 철저히 사전 준비를 위한 활동들을 미리미리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당국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보관된 곳이죠. 금수산 태양궁전에 정기적으로 기금을 헌납하도록 주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 이런 증언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난 4일 평안 북도에서 보내온 소식인데요. 각 공장 기업소 대표가 모여서 김일성, 김정일 기금 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금수산 태양궁전에 충성의 자금을 기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이제 준 것이죠. 그리고 또 양강도에서도 7월 8일 날 금수산 태양궁전에 김일성, 김정일 기금을 바친 주민들에게 이제 훈장 또 표창장을 수여했는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참가를 해보니 표창장 수여자가 대부분 중국과 밀수를 하는 밀수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것인데 수만 위안씩 중국 돈 수만 위안씩 김일성, 김정일 기금에 기부해서 당적 신임을 얻은 다음에 그걸로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재밌잖아요. 불법 거래를 일삼는 상인들을 평소에는 막 단속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걸 기부금으로 삼아서 수령들의 시신이 보존되고 또 그 대가로 밀무역을 할 수 있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표창장까지 수여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허위와 기만에 찼는가 이런 걸 이제 주민들이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주하고 한편으로는 분노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심지어 애초에 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지을 때도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까? 네. 하필 또 그 시기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렸던 대규모 경제난 기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금수산 태양궁전 헌납 운동을 하고 있다니 참 이 현대 문명 사회에서 도대체 어느 국가가 이렇게 주민을 착취한다고 합니까? 글쎄요. 사실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금수산 태양궁전 조성 당시만 해도 대략 8억 9천만 달러 정도가 들었다는 게 일반적인 증언이에요. 당시 동남아산 옥수수 60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인데 1년에 200만 톤 식량이 없어서 100만 명씩 굶어 죽어가던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3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돈으로 사실 무덤을 만든 셈이죠. 이런 나라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지금 현재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 시설 관리 사업에 매년 한 40만 달러씩이 들어간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이게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방부제를 발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2, 3년에 한 번씩은 발삼향 방부액이라고 하는 큰 액체에 시신을 통째로 담갔다 빼야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데만 1년에 한 40만 달러씩. 그리고 이제 아주 초창기에 이제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한 100만 달러 들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돈을 여기서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사실 그런 비용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시신을 한 개인의 시신을 보존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사실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 기금을 모으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네. 북한 사회는 아직 그렇지 않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진정으로 정상 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 주민들의 목숨과 맞바꾼 금수산 태양궁전에 돈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김씨 일가의 독재 아래서 고통받아야 했던 주민들부터 추모하고 기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 조치와 김일성 사망 25주기를 맞은 북한 내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